이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의 환경 개선 사례로 자주 언급되며 다양한 국제적 평가와 찬사를 받아왔어요. 사례는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 국제 환경 단체들이 앞다투어 대한민국의 이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했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알마라고 합니다. 저는 파리시청 환경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아버지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신 어머니, 아래서 동생 토마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어요. 저희 가족은 1년에 한 번 시골로 바캉스를 떠나고 매일 저녁에는 함께 모여 어머니가 차려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곤 했죠. 아버지는 퇴직 후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셨고 어머니는 지금도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남동생 토마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특히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때 여러 수학 경시 대회에서 학교 대표로 참가해 우승도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환경과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환경보호에 대한 열정을 키우면서 여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졸업 후 첫 직장은 파리시청 환경부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사명감의 중요성을 배워서 책임감이 강하고 정직하게 일하려고 노력했어요.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많은 일을 맡게 되었는데 특히 생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행사를 보며 흥미를 느꼈어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도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열정을 나누는 건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생강에서 개막식과 폐막식을 개최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올림픽 128년 역사상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생강에서 철인 3종 경기와 오픈워터 스위밍 경기를 열기로 했죠. 이 소식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생강은 1923년에 수질 오염으로 인해 수영이 금지된 곳이거든요. 프랑스 정부는 무려 14억 유로, 원화로 약 2조 500억 원을 들여 물저장소를 만드는 등 수질 개선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가 4월에 생강을 측정한 결과 14개 샘플 중 단 한 개만 수질이 괜찮았다고 하니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이게 뭐냐며 반발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정부는 대통령과 파리시장이 직접 생강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며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활동가들이 나서서 그럼 그날 생강에 똥을 싸겠다며 사람들을 부추겼고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파리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발표했고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파리로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오면 우리가 힘들다면서 올림픽 때 파리로 오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파리 올림픽을 통해 아름다운 파리를 자랑하며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를 기대했지만 이러한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결정 중 하나는 에어컨 없는 올림픽이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중요해도 그렇지 극도의 신체 활동을 해야 하는 운동선수들의 입장은 전혀 고르지 않은 처사였어요. 선수들 숙소에 선풍기만 설치해주고 섭씨 40도의 여름을 견디라고 하다니 정말 어불성설이었죠. 한국 분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고구마를 먹었다고 표현하시던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아무리 환경보호에 진심이더라도 올림픽 같은 행사는 환경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파리올림픽 프로젝트에서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말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수질 개선 보고서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생강의 수질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결과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자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제 결정에 변화가 생기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펠 선배와의 만남이었죠. 에펠 선배는 저보다 조금 더 일찍 파리시청에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환경부에서 과학분석가 역할을 맡고 있었죠. 제가 처음 이곳에 적응할 때부터 큰 도움을 준 고마운 선배랍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을 유지하는 사람이라 시청의 다른 여직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내심 에펠 선배와 데이트하고 싶어 했지만 용기를 내어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펠 선배는 매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격이었거든요. 항상 차분하고 침착하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이었죠. 정의감이 강하고 부당한 일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많은 여직원들이 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꾸만 에펠 선배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환경부의 과학분석가니까
제가 관리하는 수질 개선 보고서와 데이터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거든요. 가끔 에펠 선배의 정의감 넘치는 성격 때문에 자주 티격태격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둘이 같이 야근을 하게 된 날이었죠. 제 일이 선배가 마쳐야만 끝낼 수 있었던 날이어서 할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과학 분석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며 둘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길게 나눴어요.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알고 보니 에펠 선배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프랑스로 이주한 케이스였어요. 부모님이 프랑스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파리로 오게 되었고 에펠은 두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자연과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 열정을 바탕으로 대학에서는 환경과학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저와는 다르게 리옹에 있는 대학 출신이더군요. 대학 시절 여러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보호에 대한 깊은 신념을 키워왔고 말할 때 뭔지 모를 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지만 환경 관련 동아리 심포지엄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더라고요. 몇 년에 걸쳐 서로를 우연히 스쳐 지나갔을 확률이 꽤 높았던 셈이죠. 에펠 선배는 등산과 캠핑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열정을 다지곤 한다고 했어요. 또한 책을 읽거나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좋아해서 놀랐어요. 저희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 후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파리 시청에서 에펠 선배를 서울로 급히 파견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노력해도 생강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자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아마 5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4월이 다 되도록 생강 수질 개선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초조해진 결과였겠죠. 이미 대통령과 시장이 생강에서 수영하는 이벤트를 열자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주요 인사를 오염된 생강에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오염 주범으로 지목된 노숙인들을 대거 이동시키며 생강 주변을 정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지은 정화시설도 지독한 오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에펠 선배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자마자 저를 조수호 동행시켜 줄 것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통과되어 저도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에펠 선배는 자신의 뿌리가 있는 한국으로 오랜만에 돌아가는 것에 감격했고 저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기회에 설렜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와인을 마시며 앞으로 한국에서 볼 것들과 그곳에서 배운 정보들을 어떻게 파리에 적용시킬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현대화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디를 가든 친절한 직원들이 통솔에 돕고 있었어요. 게다가 기계들이 돌아다니며 청결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깔끔하고 상쾌한 이미지를 시작으로 방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만난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서울은 수천 년의 역사와 함께 현대적인 발전을 이룩한 도시라는 점이었죠.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를 이루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강은 서울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한강 주변의 개발과 정비는 서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한강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한강으로 무분별하게 배출되었고 이는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시작된 환경보호 운동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 덕분에 한강 수질 개선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 시기에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규제가 마련되었으며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한강 수질 개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부터 시작된 한강 수질 보전 종합계획은 한강의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강 수질 개선을 위해 최신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생물학적 정화 시스템, 인공습지 조성, 하수 처리장 확충 등 다양한 기술적 접근이 시도되었으며 이는 한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한강 주변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공원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파리가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그리고 몇 가지 종목을 생강에서 열기 위한 대책으로 갑자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이룩하려는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룩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도시의 환경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회복되지는 않아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 일부 도시들의 드라마틱한 대기질의 변화가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건 정말 도시가 멈췄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매일 사람들이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 참여와 공공의식 제고라고 볼 수 있죠. 한강 수질 개선의 성공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했대요. 정부는 다양한 공공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한강 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한강 수질 개선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서울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서울의 발전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은 도시 계획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시민들의 참여가 결합되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죠. 저도 에펠 선배도 파리 생강의 수질 개선에도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파리 생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협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연대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해가며 목표를 달성하기엔 조금 늦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당황을 지나 분노스러웠던 건 왜 프랑스 정부가 애초에 서울의 한강을 벤치마킹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에 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한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는 이미 긴 세월을 통해 결과로서 효용을 입증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의 환경 개선 사례로 자주 언급되며 다양한 국제적 평가와 찬사를 받아왔어요. 사례는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 국제 환경 단체들이 앞다투어 서울의 한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등은 한강의 수질 개선을 도시 환경보호의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다른 국가와 도시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추천했어요. UN 환경 프로그램에서도 서울의 한강 수질 개선 사례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성공적인 모델로 소개했어요. 한강 프로젝트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한강 수질 개선 사례가 다양한 국제학술지에 연구 논문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을 에펠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과학 및 기술 저널,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저널 등에서 한강의 수질 개선 전략과 그 성과를 상세히 다뤄온 것을 다 팔로우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등 여러 대도시에서 한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강과 하천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의 허드슨 강, 런던의 템스강 프로젝트에서 한강의 성공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서울시는 국제환경회의와 포럼에서 한강 수질 개선 사례를 발표하며 다른 도시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파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세계 도시 포럼이나 UN 기후변화회의 등에서 한강 프로젝트는 자주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아마 조금 깨어있는 파리의 시민들이라면 CNN, BBC, NHK 등 주요 국제 미디어에서 한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집중 조명한 방송들을 주의 깊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들 미디어는 한강의 변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거나 뉴스 특집으로 보도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소개했으니까요. 한강은 오랜 시간과 공을 들인 수질 개선 이후 환경 교육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에펠과 저 외에도 전 세계 환경 전문가와 학생들이 한강을 방문하여 수질 개선 과정을 배우고 있으며 한강 주변의 공원과 휴식 공간은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는 파리로 돌아와 이런 내용을 담은 빽빽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에펠과 저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한강의 수질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을 전수하려고 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실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한강의 정화 과정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강은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강에는 올림픽이라는 마감이 버티고 있었고 그 마감은 너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어떻게든 서울에서 배워온 한강의 노하우를 생강에 적용해 보려고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쓸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 절망스러웠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대통령과 시장이 생강이 정화됐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강에 직접 수영하겠다고 나섰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수영할 위치와 시간을 계산해 똥을 싸야 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만들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과 시장이 합작해서 프랑스인을 똥물 속에 빠뜨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수영할 때 진짜 똥물에서 수영하게 해주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 집단들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생강은 수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장도 대통령도 약속됐던 그날 폭우로 강의 수위가 높아져 위험하다는 이유로 수영 이벤트를 미뤘습니다. 보통 이런 중대한 일이라면 날짜를 지정하기 마련인데 쓱 미룬다고 말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수많은 전문가들이 생강의 수영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파리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축제냐며 축제를 보이콧하고 있고 SNS에 파리올림픽 보러 오지 말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에게도 너무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에펠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별도의 샘플을 몰래 준비해서 생강의 오염 수치를 측정해 봤거든요.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하고 영향력 있는 모 언론사의 기자와 접선해 모든 자료와 내용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둘 다 정보기관으로 끌려갔습니다. 기자가 오히려 저희를 정부에 고발한 거죠. 에펠과 저는 그곳에 있던 고위직 간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파리올림픽 같은 좋은 일을 앞두고 있고 그동안 생강의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온 노력을 고려해 풀어줄 테니 다시는 이런 쓸모없는 연구에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제 인생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다음날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마침내 생강이 수영에 적합한 수질이 됐다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동시에 환경을 위해 에어컨 없는 올림픽을 한다는 것을 철회하고 에어컨 빵빵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소식도 함께 나갔죠.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출근했더니 저는 시골 어느 도시로 발령이 났고 에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에펠도 결국 사표를 내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에펠과 저는 파리의 퐁네프 다리에서 만나 여전히 파리를 가로지르는 생강을 바라보며 엉엉 울었어요. 서러움, 분함, 충격, 고통 같은 감정이 눈물로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펠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청혼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울다가 딸꾹질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결혼하자, 그리고 한국으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부모님 가족이 거기 다 계시니까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을 거야.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거기 있는 외국 회사나 연구소 같은 곳에 문을 두드려 볼 수도 있겠지. 환경은 어디를 가든 중요한 글로벌 이슈니 우리 둘 다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저는 청혼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가지고 프랑스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스몰 웨딩을 치른 후 한국으로 넘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 사이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겠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생강에서 야외 개막식을 개최하려고 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워터 수영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치러지려는지도요. 여러분, 저와 에펠이 한국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저희 앞날의 행운을 빌어주세요. 한국의 국력이 약하니까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아무런 어떻게 부르면 어때? 어차피 올림픽 금메달은 우리 중국이 싹쓸이하잖아. 1등은 어차피 중국일 텐데 한국이든 북한이든 뭐 상관이래? 중국인은 왜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무슈아르노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파리의 차이나타운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은 아시아 분위기가 물씬 풍겨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곤 한답니다. 특히 저희 가게는 이웃 주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았어요. 가게 창가에 진열된 고운 빛깔의 디저트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저희 가족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잘 되던 가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원인은 바로 2024 파리올림픽 때문입니다. 올림픽 준비가 시작되면서 도시 곳곳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심한 교통 정체와 통행 제한으로 기존 단골들의 방문이 줄어들고 저희 구역은 올림픽 경기장들과 멀어서 올림픽 관광객들의 방문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버텨보자고 하시지만 이후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네요. 한국 여러분도 파리올림픽 소식 많이 접하셨나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은 파리에서 10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올림픽인데 많은 사람들이 100년 전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엉망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곳에 사는 파리 시민들도 자부심은커녕 창피함만 느끼고 있어요. 친환경 올림픽, 저탄소 올림픽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다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선수단 숙소의 95% 이상이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이고 예전 도쿄 올림픽에서 사용되었던 골판지, 침대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단들은 이 골판지, 침대의 튼튼함을 테스트하는 챌린지를 하며 조롱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저탄소 배출을 이유로 선수들을 위한 음식에서 육류를 거의 없앴다고 해요. 대부분의 메뉴가 채소와 밀가루 중심이고 그 흔한 계란마저 부족하다고 하니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건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숙소와 버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테러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버스 창문을 열 수 없도록 테이프까지 붙여놓았다고 하니 버스 안의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는다고 하네요. 매일같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 올림픽이라지만 수년 동안 올림픽만 바라보고 준비한 선수들에게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국가 대표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야 마땅한 게 아닌가요? 프랑스 국민으로서 너무나 창피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준비 과정을 볼 때마다 저는 수년 전 그때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 개최된 2018년 평창 올림픽입니다. 당시 저는 영광스럽게도 평창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함께 했었거든요. 평창 올림픽은 선수단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유일한 올림픽으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선수단들이 앞다투어 SNS에 한국의 문화를 자랑하기 바빴던 특별한 올림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평창 올림픽 소식을 접하고는 통역 자원봉사를 해보고자 지원했고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저는 당시 프랑스 선수단과 일부 프랑스 기자들의 통역을 돕는 일을 했었거든요. 프랑스 선수단이나 프랑스 기자들이 현지 식당이나 명소들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쓰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그곳에서 생생히 본 증인이에요. 우선 선수단들의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선수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로 지어진 깨끗한 숙소에는 나라별로 해당 국가의 국기를 걸어놓는 등 세심한 배려가 넘쳤고 깨끗하고 포근한 극세사 이불 위에는 최신 삼성 갤럭시 폰까지 모두의 선물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매우 유명했던 그 사진 아시나요? 베란다에 있는 리포터는 패딩에 꽁꽁 쌓여 있는데 방 안에 있는 카메라맨은 여름 차림을 하고 있어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지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한국의 온돌 문화의 위대함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온돌을 처음 경험해본 외국인들은 틈만 나면 따뜻한 바닥에 누워 신세계를 경험했지요. 히터 바람이 주는 따뜻함과는 차원이 다른 따뜻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4시간 운영되었던 식당은 전 세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로부터 집에 손님이 오면 꼭 따뜻한 밥을 대접했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반영된 건지 선수단의 밥 챙기기에 진심이었습니다. 한식과 각 나라별 음식은 물론이고 할랄 음식부터 비건 음식, 알러지 방지 음식까지 모든 선수단을 만족시킬 수 있는 420여 가지 메뉴를 매일 준비해 주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원장은 선수단 사이에서 음식에 대한 민원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평창 올림픽이 처음이었다고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비빔밥, 김밥, 잡채, 치킨 등은 특히 인기가 많았답니다. 오죽하면 올림픽의 최강 승자는 한국의 치킨이라는 기사들도 나왔었지요. 거기다 IT 강국다운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어요. VR 체험방과 삼성 모니터가 배치된 게임방들도 준비되었고 곳곳에 길 안내 로봇을 배치하여 안내를 도왔지요. 선수들은 버스에서도 무료로 와이파이가 된다는 것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버스에 큰 TV가 있다는 것에도 매우 놀랐었습니다. 다들 미래에 있는 것 같다고 떠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건 SNS에서 유명했던 영상인데요. 독일 하키팀이 경기에서 승리한 날 한국 버스 기사님께서 축하의 의미로 현란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을 준비해 주셨지요. 독일 선수단은 버스에서 이런 걸 즐길 수 있음에 놀라워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었지만 특히 안마의자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선수들이 피로를 풀 수 있게 했고 의료시설은 물론 간단한 치과, 치료 및 안과 치료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헤어커트 및 네일아트도 무료여서 여성 선수단들이 매우 만족했어요. 컴퓨터 게임을 즐기지 않는 선수들을 위해 한국의 책들을 각 나라별 언어로 번역해 진열해 놓고 언제든지 읽고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모습도 많은 선수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무 섬세한 배려였지만 올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는 단연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수호랑과 춤을 추며 모두가 하나가 된 기억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세계인들은 평창 올림픽에서 진정으로 즐겼습니다. 제가 지원한 프랑스 선수단은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실제로 한국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한국에서 덮었던 극세사 이불을 몇 채나 더 구입해 가기도 했고 안마의자에 판매처를 묻기도 했지요. 한국에서 받았던 훌륭한 서비스들을 뒤로 한 채 떠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겠지요.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 선수단을 손님 대하듯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경험했던 감동을 떠올리니 이번 파리 올림픽의 준비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이런 자국의 준비 상황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100년 만에 제가 사는 곳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그저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평창 올림픽에서 자원봉사로 잊지 못할 경험을 얻었듯이 이번 파리 올림픽도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고 또 도움도 주고자 저는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자에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자원봉사자 지원에 통과했고
주최 측으로부터 자원봉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대학생부터 중년층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곳에서 제가 너무 싫어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 가족 전체와 악연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녀는 중국인 대학생 밍밍입니다. 그녀와 어떻게 악연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손 떨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악연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님이 디저트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시던 어느 날 너무나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게 건너편에 있는 상점은 너무나 이상하게도 몇 달에 한 번씩 간판을 바꾸며 장사를 한다. 물론 가게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업종이 바뀌기도 하지만 건너편 가게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중국식 만두집이었다가 다음은 일본 스시집, 그 다음엔 한국식 불고기집, 그리고는 몇 달 뒤 또 태국 쌀국수 가게로 변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주인이 바뀌지 않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주인은 늘 같은 중국인이었어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면 내부 인테리어도 거의 같고 주인도 같은데 그저 간판만 계속 바뀌는 게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상하긴 해도 우리 가게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셨는데 한 번씩 지켜보니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한 식당을 운영할 때는 한국인인 척, 일식집을 운영할 때는 일본인인 척, 태국 식당을 운영할 때는 태국인인 척하며 장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시아인이 아닌 유럽권 외국인들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 나라 사람인 척 속이며 전문 식당인 척하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가게 내부의 청결도는 대충 보아도 말도 안 되게 더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우리 가게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언젠가는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그 문제의 중국인 사장이 갑자기 본인의 가게 앞에 이상한 가판대를 세우더니 그의 딸과 함께 가판대 위에 가죽 벨트를 나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저런 자파를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한 저희 아버지께서 그 가게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지요. 그 순간 저 멀리 관광 버스 한 대가 그 가게 앞에 멈추더니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르르 내더라고요. 그 중국인들은 자연스럽게 가죽 벨트가 있는 가판대로 걸어가서 하나둘씩 벨트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붐비는 사람들로 저희 아버지는 그곳으로 접근하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중국인 사장과 중국인 손님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관광 버스에서 내렸던 중국인 손님은 이 벨트는 진짜 가죽이 아니라며 이 가격에 못 산다고 깎아달라 요구했고 그 중국인 사장은 너한테는 안 팔 거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급기야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신기한 건 그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데도 다른 중국인 무리들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였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혹은 이런 싸움들이 익숙하다는 듯이 자신들이 예약해둔 다른 식당으로 우르르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저희 아버지와 제가 달려가 그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인 사장에게 조근조근 설명했지요. 이렇게 상점 앞 도보에서 물건을 파는 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불편하니 당장 치워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중국인 사장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가게 앞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신경 끄쇼. 아버지와 제가 황당해하고 있는데 그 중국인 사장의 딸이 달려오더니 우리랑 뭘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며 다짜고짜 우리를 향해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른 그녀가 바로 밍밍이라는 여대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악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저희 아버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임을 확인하고 가게로 돌아와 구청에 전화를 했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구청 관계자들이 방문했고 곧장 가판대가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가게 상호를 계속 바꾼 것도 들통나게 되었고요. 그 가게는 결국 그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던 날까지도 그 중국인 사장과 그의 딸 밍밍은 저희 가게에 매일같이 들러 폭언을 퍼붓고 영업을 방해했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들이 이곳을 완전히 떠나던 날 우리 가족은 환호성을 지르며 안도했습니다. 알턴 이가 빠진 것 같은 딱 그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그녀를 파리올림픽 자원봉사 활동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멀리서 마주친 것만으로도 너무나 괴로웠어요. 인사를 할 생각은 죽어도 없었고 그저 또 마주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황급히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맡은 임무는 경기장 근처에서 관광객들에게 경기장의 위치와 경기 시간을 전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앞불사,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걸까요? 제가 밍밍과 한 조에 구성이 된 것입니다. 5명씩 한 조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그녀가 한 조가 될 수 있나요? 이건 분명 운명의 장난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와 한 조가 된 것을 확인한 밍밍은 관리자에게 곧장 달려가 항의하더군요. 찢어질 듯한 밍밍의 목소리를 듣자 과거의 악몽들이 떠올랐습니다. 밍밍이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관리자님께서
이미 전산상 명단 정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정 싫으면 둘 중 한 사람이 봉사회를 관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밍밍은 마치 저보고 관두라는 듯이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겨서 절대 관두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그렇게 저희 둘은 먼저 도망가고 싶지 않은 오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밍밍의 행동들은 역시나 봉사 첫날부터 가관이었습니다. 밍밍은 매번 약속에 늦거나 관리자님께서 요청한 복장 규정도 어기기 일쑤였습니다. 저렇게 책임감 없이 행동할 거면 도대체 왜 자원봉사를 지원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기 싫었지만 우리 조에 자꾸 피해를 주니 참다 못해 한마디 했지요. 너 자원봉사를 하고 싶긴 한 거야? 도대체 왜 신청해서 기본적인 규칙 하나도 못 지키는 거야? 밍밍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맞받아치더라고요. 내가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겠니? 이력서에 그냥 한 줄 넣으려고 신청한 건데 하루 종일 엄청 귀찮게 구네. 가뜩이나 참고하는 건데 너까지 간섭하지 마. 이 고자질쟁이 프랑스인아. 저는 밍밍의 황당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부들부들 떨며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저를 말렸지만 그럼에도 멈출 수가 없었지요. 그 순간 관리자님이 소리를 지르며 저희 곁으로 다가오시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프랑스 고속철도 화재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개막식을 앞두고 프랑스 주요 철도 노선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70만 명의 사람들이 발이 묶이고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테러 위협과도 같은 사고에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어쩜 이리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을까요? 며칠 전에는 파리의 카페로 차량이 돌진하여 7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파리 경찰이 흉기 피습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지요. 그런데 이제 철도 방화 사건까지 일어나다니 너무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밍밍과 싸우려던 마음까지 잊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안 좋은 소식에 불안했지만 곧 시작될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관람객들을 자리로 안내하며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파리의 생강에서 펼쳐졌습니다. 약 60만 명 정도의 대규모 관객들이 개막식을 관람했기에 자원봉사자들도 쉴 틈 없이 분주했습니다. 드디어 개막식이 시작되고 화려한 불꽃이 생강 위 다리를 수놓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보트를 타고 아름다운 생강 위를 지나가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며 안도하며 개막식을 즐기고 있는데 저 멀리 태극기가 보이더라고요. 태극기를 보는 순간 평창 올림픽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환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을 태운 보트가 지나가는데 장내 아나운서가 이들을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겠어요? 영어 번역마저도 한국이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큰 올림픽에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느냐 말입니다. 제 주변에 앉아있던 봉사자들은 소갯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건지 잠자코 박수만 치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북한이라니, 한국이지, 한국.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냐 말이야. 그제서야 제 주변 봉사자들이 그런 실수가 있었냐며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때 밍밍이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이 국력이 약하니까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아무렴 어떻게 부르면 어때? 어차피 올림픽 금메달은 우리 중국이 싹쓸이 하잖아. 1등은 어차피 중국일 텐데 한국이든 북한이든 뭔 상관이래. 저는 무례하고도 건방진 그녀의 태도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말해? 중국이 한국보다 인구 많은 거 빼고 자랑할 게 뭐 있다고 이래? 매번 스포츠 1등을 하면 뭘 하니? 백날 1등을 해봐라. 세계 그 누구도 무식한 중국을 존경하지 않아.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밍밍이 쏜살같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한참 어린 밍밍한테 머리채를 잡히니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저도 눈이 뒤집혀서 똑같이 밍밍의 머리채를 잡고 이 악연의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로 인해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변에 있던 봉사자들은 우리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들은 우리 둘의 기나긴 악연을 몰랐기에 우리 둘의 모습이 황당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로서는 과거에 밍밍 가족이 행패 부린 기억들이 떠올랐고 머리채를 쥔 소나기에 더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 한 명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 둘을 순식간에 떼어놓았습니다. 우리 둘을 떼어놓은 그녀는 한국인 자원봉사자 희수였습니다. 희수는 밍밍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언제나 중국은 올림픽에서 매번 상위권이지만 정말 너희 나라 스포츠 정신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니? 희수는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들 알고 있어. 얼마 전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중국이 케냐와 에티오피아 선수들을 매수해서 1위 했잖아. 또 농구는 어떻고? 중국 프로농구에서 서로 져주면서 더 유리한 팀과 경기를 하려다가 20억 가까이 벌금을 낸 일도 있더라. 주변에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중국은 축구 국가대표팀도 매물을 주고 산대. 구단 감독이 6억을 내고 대표팀 감독으로 발탁되고 감독이 된 뒤에 그 구단 선수들을 대표팀에 다 넣었다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혹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또 승부 조작을 해보려는 건 아니겠지? 이 말을 들은 밍밍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희수의 똑 부러지는 팩트 공격을 들으며 그간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밍밍은 희수를 쏘아보며 한국 따위가 감히 중국을 욕보인다고 분노했습니다. 저는 밍밍에게 중국이야말로 위대한 한국을 얕잡아보지 말라며 매섭게 쏘아붙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각국의 자원봉사자들도 밍밍의 무례한 언행을 지켜보다 못해 다들 한마디씩 하며 그녀의 무례함을 꾸짖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궁지에 몰린 밍밍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갑자기 험한 표정으로 중국 욕 같은 걸 내뱉더라고요. 저는 차이나타운 쪽에 오래 살아서 중국인들의 이런 행동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다양한 인종의 자원봉사자들은 밍밍의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모습에 기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밍밍은 주변의 눈총을 받고 그 무리에서 호련히 떠났어요. 밍밍이 떠나고 나니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희수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한국말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희수는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평소 중국의 부조리한 스포츠 생태에 대해 체육인으로서 화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오늘 한국의 편에서 대변해 준 것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과 밍밍과의 악연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히려 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오가는 사이 시끌벅적했던 개막식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곳에서 아무쪼록 모두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참여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저 또한 이곳의 자원봉사자로서 미약한 도움이나마 최선을 다해보겠으니 한국인분들도 이 올림픽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또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